비린내가 진동하는 노량진 나루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운 빗방울이 만석의 낡은 삼배옷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생선 가판대에 젖은 나무 판자를 부여잡으며 며칠째 팔리지 않아 눈이 흐릿해진 고등어 몇 마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뱃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듯한 허기가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병석에 누운 노모가 내뱉을 힘없는 기침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죄책감이었다. 빌어먹을 날씨 같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리도 가혹하게 비를 퍼붓는단 말인가. 만석은 입술을 깨물며 빗물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주막의 불빛마저 꺼져가는 이 시각에 나루터에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과 썩어가는 생선 비린내 그리고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듯한 기이한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빗줄기에 일렁이는 검은 강물뿐이었지만 그 어둠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직감은 지울 수가 없었다. 이곳 노량진 나루터에서 잔뼈가 굵은 만석이었지만 오늘 같은 밤은 유난히 스산하고 기운이 좋지 않았다. 그는 본래 성품이 우직하고 심성이 고와 남을 속일 줄 모르는 탓에 드센 왈패들이 판을 치는 어시장 바닥에서 늘상 손해를 보기 일쑤였다. 좋은 물건이 들어와도 억척스러운 옆자리, 김씨 아줌마에게 자리를 뺏기거나 헐값에 물건을 넘기라는 거강꾼들의 협박에 못 이겨 제값을 받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이 이 고단한 생선 장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이었으니 그의 효심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효심만으로는 쌀독을 채울 수 없었고 정직함만으로는 약값을 댈 수 없는 것이 비정한 세상의 이치였다. 오늘처럼 비바람이 몰아쳐 손님이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날이면 만석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섞인 빗물을 삼키곤 했다. 그는 팔다 남은, 아니 팔지 못해 상하기 직전인 생선 대가리들을 주섬주섬 챙겨 끓여 먹을 요량으로 칼을 들었으나 손이 얼어붙어 칼자루조차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만석이 칼을 내려놓고 젖은 손을 비비며 온기를 찾으려 할 때 가판대 밑 어두운 구석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안광이 포착된 것은 누구요? 그 밑에 숨어있는 게 사람이요? 아니면 도깨비요? 만석은 짐짓 용기를 내어 호통을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뿐이었고 그 안광은 사라지기는커녕 조금씩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만석은 혹시라도 나루터를 배회하는 들개나 굶주린 늑대일까 싶어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으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상치 못한 작은 짐승이었다. 그것은 털이 비에 젖어 볼품없이 축 늘어진 족제비 한 마리였는데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으로 보아 덫에 걸렸거나 다른 짐승에게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족제비는 흉측한 몰골과는 달리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짐승 특유의 살기보다는 묘한 애원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어 만석의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들었다. 도깨비가 아니라 요물이었구나. 내 꼴이나 처량하기는 매한가지로다. 만석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경계를 풀었다. 만석은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지만 눈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족제비는 도망가지도 않고 만석의 발치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아 보였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저녁 끼니로 삼으려 했던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비록 상품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유일한 식량이었기에 찰나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천한 장사치이나 죽어가는 목숨을 보고도 내 배만 불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는 투박한 손놀림으로 생선의 배를 갈라 가장 살이 통통한 부위를 도려내어 족제비의 코앞에 던져주며 나직이 읊조렸다. 먹거라.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네 갈 길을 가거라. 산 목숨은 다 귀한 법이니라. 족제비는 만석이 던져준 생선 토막을 경계하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삼키기 시작했는데 그 먹성은 며칠을 굶은 듯 맹렬했다. 만석은 쭈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는데 빗물에 젖은 족제비의 털 색깔이 황금빛이 감도는 갈색인 것이 예사 짐승은 아닌 듯 싶었다. 녀석은 순식간에 생선한 토막을 해치우고는 혀로 입맛을 다시며 다시금 만석을 올려다보았는데 이번에는 구걸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살랑거렸다. 만석은 남은 생선 대가리와 내장을 모조리 긁어모아 족제비 앞에 놓아주었다. 그래, 많이 먹거라. 어차피 내가 먹으나 네가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름이 되는 것을.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텅 빈 배를 움켜쥐었고 족제비는 그제야 안심한 듯 만석의 발등에 머리를 한번 비비고는 개걸스럽게 남은 음식을 먹어치웠다. 차가운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석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동이 터올 무렵 만석은 젖은 옷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그의 곁을 지키던 족제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만 녀석이 머물던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비린내가 아닌 은은한 흙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꿈을 꾼 것인가? 헛개비를 본 것인가?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는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이 문을 열자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노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아들을 맞이했다. 만석아, 밤새 비가 그리도 많이 왔는데 별일 없었느냐? 내 꿈자리가 사나워 한숨도 못 잤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만석은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별일은커녕 어젯밤에는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왔습니다. 만석은 차마 짐승에게 자신의 끼니를 털어주었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들어가 맹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줄인 배를 채웠다. 그날 이후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만석이 다시 장터에 나갔을 때부터였다. 여느 때처럼 구석진 자리에 좌판을 깔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그 황금빛 털의 족제비가 만석의 좌판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족제비를 보고 기겁하여 도망갈까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족제비는 손님이 올 때는 쥐 죽은 듯 가판대 밑에 숨어 있다가 만석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만 쏙 하고 머리를 내밀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족제비가 물어오는 것들이었다. 녀석은 가끔씩 어디선가 싱싱한 조개나 큼직한 문어 따위를 물어다가 만석의 발치에 떨어뜨려 놓곤 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상품 가치가 높은 귀한 해산물들이었다. 이 녀석아,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훔쳐오는 게냐? 주인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만석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족제비는 그저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만석은 족제비가 가져온 해산물을 팔아 평소보다 몇 배의 이문을 남기게 되었고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석이 용왕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 만석의 장사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를 시기하는 눈빛들도 늘어만 갔다. 특히 나루터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왈패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는 악덕 상인들은 만석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석이 어떤 요술을 부려 손님을 끌어모은다고 수군거렸고 심지어는 밤마다 구판을 벌인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다. 그러나 만석은 그런 뜬소문에 개의치 않고 오직 족제비와 나누는 무언의 교감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다. 매일 밤 장사를 마치고 정리할 때면 만석은 가장 신선한 생선 한 마리를 따로 챙겨 족제비에게 주었고 족제비는 이제 만석의 어깨 위에 올라앉을 정도로 그를 따르게 되었다. 만석에게 족제비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고독한 삶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벗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녀석에게 달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달이 차오르듯 복이 차오르라는 뜻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달수에게 줄 생선을 손질하고 있던 만석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평소에는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거친 발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이 고개를 들자 험상매는 인상의 사내 셋이 그의 좌판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날이 선 단검이 꽂혀 있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삐딱하게 서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만석이 요즘 돈 좀 만진다며 혼자서 좋은 거 다 처먹으면 배탈 난다는 거 안 배웠나?
그것은 바로 이 일대에서 악명 높은 흑호파의 행동대장, 독사라 불리는 자였다.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가판대 밑에 숨어있던 달수의 털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만석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독사는 더러운 군화발로 만석이 애지중지 닦아놓은 가판대를 걷어찼고 그 바람에 생선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흙탕물에 뒹굴었다. 이봐, 우리 형님께서 자네가 아주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고 궁금해하시더군. 그 재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봐야겠어. 독사는 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했고 만석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기만 했다. 그때였다. 멱살 잡힌 만석의 품 안에서 번개같이 튀어나온 노란 그림자가 독사의 손등을 핥히고 지나간 것은 악! 이게 뭐야?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자 달수는 재빨리 가판대 위로 뛰어올라 놈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카악 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질렀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족제비의 기세가 마치 호랑이 새끼 마냥 맹렬하여 덩치 큰 사내들조차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만석은 놀란 눈으로 달수를 바라보았고 달수의 눈은 걱정 마라, 내가 지켜주마라고 말하는 듯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 밤, 만석과 달수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독사 패거리가 물러간 뒤 노량진 나루터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사람들은 만석의 좌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행걸음으로 서두르며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흑호파의 눈밖에 난 자와 엮였다가는 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인들이었기에 그들의 외면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만석은 멍이 든 팔뚝을 문지르며 난장판이 된 좌판을 수습하려 했으나 떨리는 손끝에서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 깨진 나무 조각 하나 제대로 줍기가 힘들었다. 그때 가판대 밑 어둠 속에서 달수가 슬그머니 기어나와 만석의 발목에 몸을 비비며 위로의 신호를 보냈는데 그 따스한 온기만이 얼어붙은 만석의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불씨였다. 달수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허나 놈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게다. 그때는 내 목숨 하나로 끝나지 않을 터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만석은 달수를 품에 안고 털을 쓰다듬으며 한탄했으나 달수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 없이 맑고 깊어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이미 예견하고 대비책이라도 세워둔 듯한 기이한 평온함을 띠고 있었다. 비록 독사의 협박이 있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장사를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만석은 그 다음 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나루터로 향했다. 다행히 달수의 신통력은 여전하여 놈이 물어다주는 해산물들은 날이 갈수록 그 품질이 좋아져만 갔다. 어느 날은 어른 팔뚝만한 자연산 전복을, 또 어느 날은 펄떡거리는 도미를 물어왔는데 이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이었다. 만석은 달수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며 입이 딱 벌어졌으나 놈이 어디서 어떻게 이것들을 구했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받아 잘 손질하여 좌판에 올릴 뿐이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흑호파의 횡포를 두려워하면서도 질 좋은 생선을 찾는 양반집 하인들이나 객주들이 아름아름 만석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만석의 전대에는 엽전이 짤랑거리며 쌓여갔고 그 돈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약값과 밀린 쌀값을 치르는 데 쓰였다. 만석은 엽전 꾸러미를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모으면 어머니께 따뜻한 솜입을 한 채 해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박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강할수록 더 짙게 들이우는 법이라 만석의 좌판이 문전성시를 이룰수록 흑호파의 감시는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놈들이 점차 거리를 좁혀와 손님이 물건을 고르려 하면 옆에서 헛기침을 하거나 험상궂은 표정으로 노려보아 쫓아내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이 굴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자 그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강물을 붉게 물들일 무렵 나루터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는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 길 끝에서 나타난 것은 독사가 아닌 흑호파의 두목, 흑호, 그 자신이었다. 거구의 몸집에 호피무늬 조끼를 걸치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길게 그어진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흙바닥이 울리는 듯했고
만석은 본능적으로 달수를 품속 깊이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흑호는 만석의 좌판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생선들을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이 바로 그 제주. 좋은 생선 장수로구나. 내 아우놈 손등에 구멍을 낸 짐승을 끼고 산다는.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귓가에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만석은 입이 바짝바짝 말라붙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조아렸는데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그 소리가 흑호에게까지 들릴까 두려울 지경이었다. 흑호는 갑자기 지팡이를 휘둘러 가판대 위에 생선 바구니를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펄떡이던 생선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이봐. 장사라는 건 말이야. 상도라는 게 있는 법이지. 이 구역에서 내 허락 없이 이토록 재미를 본다는 건 나를 아주 우습게 안다는 뜻 아닌가? 흑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며 만석을 쏘아보았고 주변의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흑호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바로 서너 명의 덩치들이 달려들어 만석의 좌판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나무 기둥이 꺾이고 차양막이 찢겨나갔으며 만석이 밤잠을 설쳐가며 손질해둔 귀한 생선들은 놈들의 발길질에 곤죽이 되어갔다.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자신의 전 재산이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 품속에 있던 달수가 꿈틀거리며 뛰쳐나오려 하자 만석은 필사적으로 옷깃을 여며 놈을 막았다. 지금 달수가 나섰다가는 저 무자비한 놈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안 된다, 달수야. 지금은 안 돼. 참아야 한다. 만석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달수를 달랬고 달수 또한 주인의 마음을 읽었는지 억눌린 신음소리만을 내며 만석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난동이 끝난 후 흑호는 엉망이 된 좌판 위에 가래침을 뱉으며 만석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만석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려 시선을 맞췄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잘 들어라. 사흘이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그동안 내 놈이 벌어들인 돈 전부와 앞으로 벌 돈의 절반을 상납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내 아지트로 가져와라. 흑호는 만석의 뺨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만약 빈손으로 오거나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내 놈의 그 늙은 어미가 편히 눈 감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겠나? 어머니라는 말에 만석의 눈공이 흔들리며 공포가 극에 달했다. 흑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사라졌고 만석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흙투성이가 된 생선 내장과 부러진 나무 토막들 사이에서 만석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며 바닥을 치고 또 쳤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부서진 좌판 위로 처량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만석은 찢어진 옷자락을 추스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품 안의 전대에는 며칠간 모은 엽전이 들어있었으나 흑호가 요구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 약값도 빠듯한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차라리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만석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는데 어느새 집 앞에 다다라 있었다. 낡은 살인문 너머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만석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 참담한 몰골로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길어 얼굴을 씻고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낸 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만석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으나 어머니는 아들의 퉁퉁 부은 얼굴과 찢어진 옷을 보자마자 사태를 짐작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만석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또 그 몹쓸 놈들이 행패를 부린 것이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만석은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며 거짓말을 둘러댔다. 아닙니다, 어머니. 오는 길에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은 그 어떤 말로도 막을 수 없었다.
만석은 서둘러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리고 잠자리에 들게 한 뒤 마루에 나와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에는 흑호가 말했던 그 보름달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져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품에서 달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달을 쳐다보았다. 달수야, 우리 이제 어찌하면 좋으냐.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데 뾰족한 수가 없구나. 달수는 만석의 말을 알아들은 듯 그의 손등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그런데 달수의 행동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녀석은 자꾸만 마당 한 구석, 담벼락 밑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만석의 주의를 끌려 했다. 만석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달수는 쪼르르 달려가 담벼락 밑에 흙을 파헤치는 심협을 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쥐라도 잡으려는 게냐? 만석이 힘없이 물으며 다가가자 달수는 파헤친 흙 속에서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왔다. 그것은 놀랍게도 낡고 녹슬었으나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쇠꼬챙이 같은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래전 아버지가 쓰시던 생선을 손질할 때 쓰는 쇠로 된 송곳이었다. 만석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달수가 이것을 찾아준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놈들에게 맞서 싸우라는 무언의 계시일까? 만석의 손에 쥐어진 녹슨 송곳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날 밤 만석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문을 열어보았다. 달빛 아래 마당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달수뿐만 아니라 수십 마리의 족제비들이 모여들어 무언가 회의라도 하듯 원을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찍찍거리는 소리를 주고받았고 달수가 가운데에 서서 앞발을 들어 올리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족제비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모임이 아니라 마치 출정을 앞둔 병사들의 결의에 찬 모습과도 같았다. 달수는 만석이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낮에 흑호 앞에서 억눌렀던 분노와 함께 서늘한 살기를 담고 있었다.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짐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나루터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흑호파의 아지트 근처에서 귀신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보초를 서던 놈들이 정체불명의 짐승에게 물려 다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흑호파가 관리하는 창고의 곡식 자루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뚫려 내용물이 쏟아져 내리거나 놈들이 마시는 우물에 흙탕물이 섞이는 등 괴이한 변고가 잇따랐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거나 원귀가 붙었다며 수군거렸지만 흑호파 놈들은 누군가의 소행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만석은 이 모든 일이 달수와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일임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흑호의 보복이 더욱 잔혹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물러설 곳은 없었다. 만석은 흑호가 정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품속에 전대가 아닌 아버지가 남긴 녹슨 송곳을 숨기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의 어깨 위에는 여느 때처럼 달수가 앉아 있었는데 녀석의 꼬리는 전투를 앞둔 장수의 깃발처럼 팽팽하게 서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약속 장소인 흑호파의 아지트, 즉 낡은 성황당 폐가에는 음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흑호와 그의 부하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만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우리를 능멸해? 오늘 제 발로 걸어오지 않으면 내 손수목을 따버릴 테다. 흑호가 으르렁거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만석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돈주머니 대신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오, 왔군.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흑호가 거만하게 물었으나 만석은 대답 대신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성황당 주변의 숲속에서 수많은 붉은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위, 바위 뒤, 그리고 무너진 담벼락 틈새에서 수십, 수백 마리의 족제비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흑호파를 포위하고 있었다. 흑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흑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돈은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내 놈들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마. 성황당의 낡은 기둥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통곡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흑호의 비웃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크하하하. 내 평생 별의별 미친놈을 다 보았다만 족제비 떼를 데리고 와서 협박하는 놈은 내 놈이 처음이다. 그래, 이 짐승들이 우리 칼날을 이빨로 막아내기라도 한단 말이냐. 흑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들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만석을 조롱했으나 그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백 개의 안광이 점점 좁혀오자 놈들의 본능적인 공포심이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에 비친 족제비들의 그림자는 실제보다 몇 배나 거대하고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스스스 하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기어다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만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발치에 서 있는 달수의 다부진 뒷모습을 보며 애써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하늘이 무섭지 않다면 땅의 분노라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달수가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신호를 보냈다. 끼익! 그 소리는 공격 명령이었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족제비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흑호파 놈들의 다리를 향해 돌진했다. 놈들은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으나 족제비들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녀석들은 사람의 발목을 물어뜯고는 순식간에 나무 위로,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당황한 흑호파 일당은 허공에 대고 헛칼질을 해댈 뿐이었다. 특히 달수는 흑호가 들고 있던 횃불을 향해 몸을 날려 앞발로 불씨를 흩트려 놓았는데 바닥에 떨어진 횃불이 꺼지면서 사방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다. 아, 내 다리! 이 쥐새끼들이!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혼란에 빠진 놈들이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만석은 이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피하며 달수와 눈을 마주쳤다. 달수의 눈빛은 일단 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적의 기세를 꺾고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기습이었던 것이다. 만석이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수와 족제비 무리들도 뒤따라 마당으로 들어섰다. 흑호파는 비록 당황하여 물러갔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맹수처럼 더욱 흉포해져서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달수야, 놈들이 다시 올 게다. 그때는 횃불이 아니라 몽둥이와 활을 들고 올 텐데 우리 힘만으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만석의 걱정. 어린 물음의 달수는 꼬리를 치며 안심하라는 듯 마당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달수의 지휘 아래 수십 마리의 족제비들이 각자 맡은 임무가 있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녀석들은 마당 입구에 흙을 파내어 웅덩이를 만들고 어떤 녀석들은 뒷산에서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물어다 날랐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치밀한 병법을 아는 군사들의 축성 작업과도 같았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라는 것을. 만석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맷돌을 꺼내고 창고 구석에 묵혀두었던 매운 고추 말린 것을 한가득 가져왔다. 그래, 힘으로 안 되면 꾀를 써야지. 놈들의 눈과 코를 마비시켜버리겠다. 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를 빻기 시작했다.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러 재채기가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곱게 빻은 고춧가루를 잿가루와 섞어 얇은 종이 주머니에 나눠 담았고 이것을 마당 곳곳의 나뭇가지 위에 매달아 놓았다. 바람이 불거나 줄을 건드리면 터지도록 만든 만석 나름의 비책이었다. 달수는 만석이 하는 양을 지켜보더니 기특하다는 듯 만석의 무릎에 올라와 코를 비비며 응원했다. 인간과 짐승이 머리를 맞대고 거하게 맞서기 위한 함정을 파는 이 밤, 마당에는 비장함과 함께 기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족제비들의 작업은 더욱 대담해졌다. 녀석들은 집 주변의 담장 밑을 파내어 흑호파 놈들이 담을 넘으려 할 때 발이 빠지도록 함정을 팠고 지붕 위로 올라가 썩은 기와장들을 모아두었다. 개중에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이나 녹슨 쇠목 같은 흉물스러운 것들을 물고 오는 녀석들도 있었다. 만석은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허허, 너희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 정도면 성이라도 쌓겠다. 만석은 족제비들이 파놓은 구덩이 위에 집단을 덮고 흙을 살짝 뿌려 감쪽같이 위장했다. 노모는 방 안에서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깼는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만석아, 밖에서 무슨 일이냐? 웬 짐승들이 이리 많으냐? 어머니의 물음에 만석은 달려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을 지켜줄 수호신들이 왔습니다. 오늘 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단단히 봉했다. 이제 남은 것은 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새벽 2시가 지날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흑호파가 움직인 것이다. 이번에는 서너 명이 아니었다. 횃불의 숫자로 보아 적어도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산적떼처럼 고함을 지르며 마을길을 휩쓸고 올라오고 있었다. 만석이 이놈! 쥐새끼들과 함께 뼈를 갈아 마셔주마. 흑호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 발겼다. 만석은 마루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했다. 손에 쥔 아버지의 송곳이 땀으로 미끈거렸다. 달수는 만석의 어깨 위에 올라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심장 박동이 만석의 귓가에까지 전해져 왔다. 두려우냐 달수야. 만석이 작게 속삭이자 달수는 끼잉하고 짧게 대답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만석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렇다. 허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오늘 밤 끝장을 보자꾸나. 흑호파의 무리가 만석의 집 앞에 당도했다. 그들은 대문을 발로 차부수고 우르르 마당으로 난입하려 했다. 하지만 선두에 섰던 놈들이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땅이 푹 꺼지며 구덩이 속으로 처박혔다. 족제비들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이 발동된 것이었다. 뒤따르던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지붕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족제비들이 기와장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놈들의 머리 위로 파편이 쏟아져 내렸고 혼비백산한 놈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엉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만석과 달수가 준비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흑호는 뒤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물러서지 마라. 고작 짐승들이 파놓은 웅덩이다. 밟고 넘어가서 저놈을 끌어내. 하지만 그의 명령은 오히려 놈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고 말았다. 놈들이 함정을 피해 마당 안쪽으로 진입하자 이번에는 만석이 나설 차례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줄을 당겼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고춧가루 주머니들이 놈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며 터졌다. 펑! 펑! 희뿌연 고춧가루 연기가 마당을 뒤덮자 놈들은 눈을 감싸 쥐고 기침을 토해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캑! 눈! 내 눈! 앞이 안 보여! 매운 연기는 짐승들에게도 고통스러울 터였으나 족제비들은 이미 땅굴 속으로 몸을 피하거나 바람을 등지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오히려 시야가 차단된 놈들은 족제비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냥감이었다. 땅굴 속에서 튀어나온 족제비들은 무방비 상태인 놈들의 발목과 종아리를 무자비하게 물어뜯었다. 흑호파 놈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으나 베이는 것은 허공과 자기 동료들의 살점뿐이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만석은 송곳을 움켜쥐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생선 장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는 놈들의 다리를 걷어차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제 앞에 나갔다. 비록 무술을 배운 적은 없으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그 어떤 검법보다 매서웠다. 그때 연기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가 만석의 앞을 막아섰다. 흑호였다. 그는 고춧가루를 뒤집어 쓰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살기 어린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제법이구나. 쥐새끼들하고 놀더니 잔재주가 늘었어. 허나 잔재주는 힘 앞에서 무용지물이지. 흑호가 거대한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만석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느꼈으나 피할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달수가 흑호의 등 뒤 담벼락에서 번개처럼 날아올랐다. 달수의 목표는 흑호의 목덜미였다.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목숨을 건 최후의 일격이었다. 크악! 달수의 날카로운 이빨이 흑호의 목덜미를 파고들자 천하의 흑호도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떨어뜨렸다. 그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 달수를 떼어내려 했으나 달수는 한 번 문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 끈질긴 근성을 보여주었다. 만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흑호의 도끼를 발로 차 멀리 보내고
손에 쥔 송곳을 흑호의 눈앞에 들이댔다. 멈춰라! 움직이면 내 놈의 눈을 찌르겠다. 흑호가 주춤하는 사이 주변에 숨어있던 수십 마리의 족제비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흑호의 온몸에 달라붙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는 개미떼처럼 그들은 흑호를 꼼짝 못하게 제압해버렸다. 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흑호파의 신음소리와 족제비들의 승리의 울음소리뿐이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흑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힘이 정의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연대가 바로 정의다. 밤하늘의 달빛이 만석과 달수 그리고 그들의 작은 군대 위로 환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고춧가루 연기가 가라앉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마당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만석의 집마당은 마치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지나간 전장과도 같았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를 떨던 흑호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들을 제압했던 수십 마리의 족제비들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담벼락 너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오직 달수만이 만석의 발치에 남아 상처 입은 몸을 떨며 주인의 바짓단을 꽉 물고 있었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가져와 흑호의 팔을 뒤로 묶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 놈이 휘두른 폭력은 결국 내 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 흑호는 분한 듯 이를 갈았으나 이미 기력이 다해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 횃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이내 대낮처럼 환해지며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집 앞으로 들이닥쳤다. 밤새 들려온 괴성과 비명소리에 놀라 잠을 설친 이들이 관아에 신고를 넣은 모양이었다. 무슨 일인가? 여기서 살인이라도 났단 말인가? 포교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서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악명 높은 흑호파 일당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 평소 유약하기 짝이 없던 생선 장수 만석이 꿋꿋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게 흑호 아닌가? 천하장사라던 흑호가 만석이한테 당했단 말이야?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도대체 무슨 수로 저 흉악한 놈들을 혼자서 잡았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만석은 포교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나리, 이자들은 밤중에 민가에 침입하여 선량한 백성을 해하려 한 도적대들입니다. 제가 운이 좋아 이들을 막아냈으나 법대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포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흑호와 만석을 번갈아 보았다. 마당 곳곳에 흩어진 깨진 기와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흑호파가 포박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명백했다. 그동안 흑호파의 뇌물을 받고 그들의 행패를 눈감아주던 관아였지만 이렇게 만천하에 그들의 패배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비호할 명분이 없었다.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민가를 습격하고 난동을 피운 죄를 물을 것이다. 포교의 호통소리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흑호와 그 일당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나갔다. 흑호는 끌려가면서도 만석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댔으나 만석은 더 이상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흑호파가 끌려가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놈들의 등살에 숨죽여 살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만석을 애워싸고 그의 등을 두드리며 찬사를 쏟아냈다. 만석아, 네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그 무서운 놈들을 다 때려잡다니. 장하다. 정말 장해. 이제 우리도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 칭찬 세례가 쏟아졌지만 만석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마루 밑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격렬한 전투 끝에 탈진한 달수가 웅크리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흑호의 목덜미를 물때 입은 상처인지 달수의 입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윤기 흐르던 황금빛 털은 흙과 피로 엉겨붙어 있었다. 달수야. 만석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겉옷을 벗어 달수를 감싼 뒤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달수가 많이 다쳤습니다. 만석이 울먹이자 노모는 말없이 달수를 받아들고 젖은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주었다. 미물이라 하나 사람보다 낫구나. 제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다니. 노모의 탄식 섞인 말에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놈들에게 맞서 싸운 것은 용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희생과 의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약초를 지식여 달수의 상처에 발라주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이 작은 영웅이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날이 밝자 관아에서 정식으로 호출이 왔다. 사또가 친히 이 사건을 신문하겠다는 것이었다. 만석은 아픈 달수를 어머니께 맡기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흑호와 그 일당이 무릎이 꿇린 채 앉아 있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사또는 형틀에 앉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이 흉악범들을 홀로 제압한 생선 장수 만석이냐? 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나리. 사또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개 장사치가 어찌 천하의 흑호파를 당해낼 수 있었단 말이냐? 혹 뒤에 숨은 조력자나 다른 패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사또의 예리한 질문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흑호는 그 틈을 타 소리쳤다. 사또나리, 저놈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놈입니다. 쥐새끼 수천 마리를 부려 사람을 물어뜯게 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요물입니다. 흑호의 주장에 구경꾼들이 술렁거렸다. 하지만 만석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다. 사또나리, 저 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패배를 감추기 위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공격했다면 그 흔적이 남았을 터이나 저들의 몸에 난 상처는 제가 휘두른 몽둥이와 돌에 맞은 자국일 뿐입니다. 만석은 사실을 은폐했다. 족제비들의 존재가 알려지면 사람들은 달수와 친구들을 요물이라 부르며 사냥하려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포졸들이 흑호의 몸을 검사했으나 족제비의 이빨 자국은 멍자국이나 찰과상과 섞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게다가 밤새 흑호파가 겪은 공포는 그들의 진술을 횡설수설하게 만들었다. 어떤 놈은 귀신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놈은 도깨비불을 보았다고 하니 사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그, 덩치값도 못하는 놈들. 백성을 괴롭히다 곤줄이 나니 이제 와서 헛것을 보았다. 핑계를 대는구나. 사또는 판결을 내렸다. 죄인 흑호와 그 일당은 오랫동안 양민을 수탈하고 폭력을 행사한 죄가 명백하다. 이에 곤장 100대를 치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노라. 판결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흑호파 일당에게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매우 쳐라. 호령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관아에 울려 퍼졌고 흑호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만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정의는 구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집에 두고 온 달수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또에게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달라진 대우를 실감했다. 예전에는 그를 그저 가난하고 멍청한 생선 장수로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귀한 먹거리를 손에 쥐어주려 했다. 만석께, 자네가 진짜 사내 일세,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하지만 만석은 그들의 칭찬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생선을 팔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곧장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달수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달수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깨끗한 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머니? 만석이 놀라 부엌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마당을 바라보며 서 계셨다. 어머니, 달수는 어디 갔습니까? 만석의 다급한 물음에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담벼락 쪽을 가리켰다. 갔단다. 조금 전에 기운을 차리더니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 하더구나. 내가 잡으려 했지만 녀석이 고개를 저으며 제 갈 길을 가겠다 하더구나.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상처도 다 낫지 않았는데 인사도 없이 그리 가버리면 어쩐단 말입니까? 만석은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했다. 그때 담장 위기와 틈새에서 익숙한 황금빛 털 뭉치가 쏙 하고 머리를 내밀었다. 달수였다.
녀석은 붕대를 감은 다리로 위태롭게 서서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제 빚은 다 갚았다.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러 간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만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달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달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언제든 배고프면 다시 오거라. 내 평생 너를 위한 생선은 남겨두마. 달수는 만석의 외침을 들었는지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기와지붕 너머로 사라졌다. 녀석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다. 만석은 텅 빈 지붕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흑호는 사라졌고 달수도 떠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예전의 만석과는 다를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지킬 힘과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와의 추억을 가진 강인한 한 사람의 가장이 되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던가. 노량진 나루터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던 그날. 밤의 기억이 어느덧 희미한 예지야기가 될 만큼 몇 번의 해가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였다. 강물은 언제나 그렇듯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그 물길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따스한 봄볕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흑호파가 사라진 나루터는 더 이상 공포와 착취의 공간이 아니었다. 상인들은 제 몫의 땀방울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었고 객주들의 웃음소리에는 비굴함 대신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번듯한 생선 가게의 주인이 된 만석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좌판을 벌이던 가난한 장사치가 아니었다. 만석 수산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의 가게는 나루터에서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생선을 취급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멀리 도성 안의 대갓집 하인들까지 줄을 서서 물건을 사갈 정도였다. 그러나 만석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겸손하고 정직하였다. 김대감님 댁으로 갈 조기입니까? 내 특별히 알이 꽉 찬 놈들로만 골라 담았으니 염려 마십시오. 만석이 능숙한 솜씨로 생선을 지프로 엮으며 웃음을 짓자 단골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담을 건넸다. 자네 물건이야 믿고 먹는 것이지. 그나저나 자네 장가 들고 나서 얼굴이 훤해졌어.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손님의 말처럼 만석은 늦깎이 장가를 들어 현명하고 야무진 아내를 맞이하였다. 아내는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부였을 뿐만 아니라 가게 살림까지 알뜰살뜰 챙겨 만석의 짐을 덜어주었다. 가게 안쪽 방에서는 노모가 손자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그 평온한 풍경은 만석이 과거 그토록 꿈꾸던 소박한 행복 그 자체였다. 그는 문득 생선 비늘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강가를 바라보았다. 지금의 이 넘치는 행복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의 사건이 전설처럼 회자되곤 했다. 술자리마다 안주거리로 오르내리는 이야기 속에서 만석은 족제비 신령의 도움을 받아 악당을 물리친 영웅으로 묘사되곤 했다. 그때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집채만한 황금 족제비가 나타나서 흑호놈을 한 입에 삼키려고 했다니께. 누군가가 침을 튀기며 과장을 보태면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도 은근히 그 신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만석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아꼈다. 진실은 사람들의 입방아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그래서 더 애틋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달수는 신령도 요물도 아닌 그저 비오는 날 배고픔을 나누었던 작은 친구이자 생명을 빚진 은인이었다. 만석은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나루터 끝자락에 서서 달수가 사라졌던 숙족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밥은 굶지 않고 다니느냐? 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달수의 대답인 양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오늘은 바로 그날, 흑호파와 사투를 벌였던 날이자 달수가 떠나간 날이었다. 만석은 아내에게 미리 일러두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수용 생선 한 마리와 맑은 청주 한 병, 그리고 작은 술잔을 챙겨 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길을 따라 옛집이 있던 언덕으로 향했다. 비록 지금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허름했던 그 초가집 터야말로 달수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곳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집터에는
무너진 담벼락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곳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기던 달수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다. 그는 깨진 기와장 위에 생선을 올리고 술잔을 채운 뒤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지기 독백을 시작했다. 달수야, 나왔다. 벌써 7년이 지났구나. 내 덕분에 나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어머니도 건강하시다. 내 아들 녀석 이름이 수복이다. 받을 수 쉬의 복, 복후자를 썼는데 네가 나에게 준 복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만석은 술잔을 들어 땅에 조금씩 뿌리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수성가했다 칭송하지만 나는 안다. 나의 성공은 네가 물어다준 기회와 네가 지켜준 목숨 덕분이라는 것을. 미물이라 천대받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바쳐 갚건을. 하물며 사람인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차가운 가을 바람이 만석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뜨거운 회한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달과 구름이 흐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때였다. 덤불 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난 곳을 응시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사이로 조그마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족제비였다. 하지만 예전의 달수처럼 윤기 흐르는 황금빛 털을 가진 젊은 족제비가 아니었다. 털은 군데군데 희끗희끗해졌고 걸음걸이는 다소 느릿했으며 무엇보다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이고 있었다. 만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달수냐? 너 달수 맞지?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족제비는 멈칫하더니 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눈동자,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맑고 깊은 그 눈빛은 분명 달수의 것이었다. 만석은 왈칵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엎드린 채 손을 뻗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달수는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왔다. 녀석의 뒤로는 놀랍게도 서너 마리의 작은 새끼 족제비들이 쪼르르 따라 나오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달수는 만석이 차려놓은 생선 앞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새끼들에게 먹으라는 듯 꾸욱하고 낮은 소리를 냈다.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생선을 뜯어먹는 동안 달수는 만석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등에 머리를 비볐다. 거칠어진 털의 감촉과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자 만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살아주어서, 잘 살아주어서. 만석은 달수의 늙고 야윈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7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집을 떠나던 그 작은 영웅이 이제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다시 찾아와 준 것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다. 한참 동안의 재회가 이어졌다. 만석은 달수에게 자신이 가져온 술을 조금 따라 주었고 달수는 혀로 그 술을 할짝거렸다. 그래, 우리 한잔 하자꾸나. 너와 내가 맺은 인연이 이승에서 끝날지 저승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밤만큼은 그 옛날처럼 벗으로서 함께 취해보자. 만석은 자신도 술잔을 비우며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달은 만석의 마음을 아는지 유난히 밝고 둥글게 떠올라 낡은 집터와 늙은 남자 그리고 족제비 가족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수와 그의 가족들이 생선을 다 먹고 숲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달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만석을 응시했다. 만석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가거라. 조심히 가거라. 부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거라. 달수의 모습이 숲속 어둠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만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마음 한구석에 늘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부채감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베푼 대로 돌아오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을. 자신이 그 비 오는 밤 배고픈 짐승에게 건넨 고등어 한 토막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만석은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세상에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노라고.